여러분 반갑습니다. 9강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제 9강 이거 끝나면 여러분 마지막 한 강이 남았죠. 그 마지막 한 강의는 일단 지금 얘기된 걸로는 10월 6일에 화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마지막 강의는 오후에서 해보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여건이 된다면은 최종적인 이제 사안에 대해서는 문자가 갈 겁니다. 자, 오늘 예고한 대로 다큐멘터리 갑니다. 지난 강의에서 노벨바그 그 고다르 가장 최신 영화들 짧게 그래도 맛볼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다 이렇게 공유가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또 그 아쉬움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으로 메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고, 자, 다큐멘터리 실질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강의 때는 우리가 좀 함께 같이 나누고 나눌 수 있는 영화들을 좀 보고 질의응답을 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좀 오픈한 거고, 그렇게 치면은 내용을 쭉 이어가는 강의로서는 오늘이 그래도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고가 된 것도 있지만 흐름상으로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를 물론 이 한강이 안에서 다큐멘터리를 본다는 게 뭐 무리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쭉 이어온 관점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다큐멘터리를 좀 고려를 해서 본다는 것은 우리 강의 전체의 주제이고 1강에서 얘기한 자기 반영성이라는 것을 맞닿게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매듭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영화의 시작이 그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그러한 역할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10강이 마지막 강의에서라도 지금 현재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역사의 이름 이런 거보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미디어의 어떤 배경? 왜 이런 형태의 이미지들이 나오고 이것들이 왜 더 많이 각광받고 왜 이런 흐름으로 가는가 하는 어떤 그런 맥락들을 이해하고 하는 시간들을 좀 짧게라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큐멘터리 부지런히 가볼게요. 뭐 영화 시작에서도 우리 저번에도 한번 초기 영화 할 때 다큐멘터리 우리 작품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지금 자료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에 조금 제 나름의 개념으로 나눠보았는데 비단 이것은 사실 다큐멘터리만이 아니라 영화 작업을 하는 그 재현의 영화까지 다 포함한 영화를 만들 때 어떤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태도 아니면 뭐 위치, 입장 이런 것들을 요렇게 접목할 수 있겠다라고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다큐멘터리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면은 증인에서 질문자로, 질문에서 고백으로, 고백에서 대화로 이렇게 세 라인으로 이렇게 정리를 나름 해봤는데 먼저 포괄적으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제가 가진 이제 제가 제시한 요 베이스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영화를 특히 다큐멘터리라고 할 때 처음 시작도 그랬지만 무언가를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것.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이 인류가 시작한 아주 단순한 형태의 재현인 그림부터 추상적인 그림부터
글씨, 문자 뭐 다양하게 그림, 회화 더 뭐 다양하게 소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온 중에 가장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정말 이렇게 복제해서 남길 수 있는 이상적인 최선의 어쩌면 지금까지의 매체로서 우리가 영화를 이제 만났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처음 쓰일 때조차도 하나의 증언된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것을 담는 사람이 하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기록가로서의 어떤 일로 시작을 한다고 했다면은, 그다음에는 내가 지금 담고 있는 것을 다양한 증인으로서 수동적으로 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무엇인가? 저것이 왜 저렇게 되는 거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나? 그러면 이 지금 보이는 것, 내가 본 것 말고 그 바깥에 다른 텍스트와 어떤 사회적 맥락과 어떤 관련이 있지 하는 아주 다양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정의 결론을 만약에 내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증언에서 이제 어떤 정리된 자기 입장까지 그 포지셔닝이 되는 그런 결론이, 잠정적인 결론이 나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컨페스 합니다.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게 되겠죠. 자기가 생각한 어떤 결론들을. 그리고 그것이 그 전에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1단계 증인에서 질문자로 가는 데까지도 영화사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또 걸렸던 일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떠한 자기의 입장과 이해를 통한 프레이밍을, 전체 구성을 해내고 자신만의 어떤 결론을 내고 정리를 하고 하는 그런 완결 구조로서의, 그런 의미에서의 고백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식의 틀까지 오는 데에도 더 많은 시간과 많은 걸 요구하죠.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바를 대화로 가져가는 일은 사실 지금도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독백하고 고백하고 펼쳐놓고 보여주고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고 논의를 할 수는 있는 단계는 지금 아주 많이 형성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대화, 하나의 매체가, 다큐멘터리가 어떤 대화로 느껴지는 데까지 가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할 때 아주 가능한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불특정 대다수의 대중과는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100만 명의 사람이 있어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한다는 건 100만 명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무언가를 묻고 그가 대답할 때 우리가 대화라고 하지요. 그렇다면은 영화 기록된 어떤 이 다큐멘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물론 이제 좀 비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의외의 형태가 뭐였냐면, 이제 미디어가 1인 미디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로 간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공유할 때 무언가를 본다는 것, 특히 영화를 본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스크린,
영사기를 통해서 극장에서 저 원거리에 있는 스크린의 거리와 나와의 거리 확보를 통하고 여러 사람과 공통으로 그 영화를 보는 그 거리감이 있었어요. 테레비를 통해서 훨씬 일상의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TV를 볼 때에도 브라운과 나와의 거리는 언제나 일정합니다. 그거보다 더 가까워진 게 PC죠. PC도 책상 앞에서 저와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고 말하는 바로 그런 거리감만큼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워서 손 안에서 이렇게 보는 1인 미디어가 됐죠.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내가 이제 무언가를 인식하고 멀리서 먼 관계, 아무리 그것이 클로즈업이라고 해도 나와 저기 내가 보는 대상의 물리적 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본다라는 행위보다는 훨씬 직물적이고 촉각적인, 감각적인 이제 형태로 본다라는 행위가 훅 밀고 들어왔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본다는 것이 무엇이고 보는 것의 이런 시각과 시선과 뭐 응시와 이런 얘기들은 이건 자기 반영성만큼이나 굉장히 또 다른 챕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시작할 논의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일단 강의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생각했을 때 여러분한테 제가 다큐멘터리를 얘기하면서 증인과 질문과 고백과 대화와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는 매체가 등장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습득하고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그 모든 변천사가 이렇게 왔다는 얘기를 한번 뭐 얼개를 좀 잡으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건 잠깐 풀어서 얘기할게요. 증인, 변호, 판단 이건 법정 용어처럼 제가 그냥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내 눈앞에 있는 하나의 사건은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의 팩트죠.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내가 그것을 진술할 수 있고 A가 어떤 길을 건너다가 저쪽 멀리에서 오는 어떤 차와 부딪힐 뻔했는데 아주 가까스로 비켜가서 너무 다행이다 하고 차는 급정거를 하고 이 사람은 놀라서 주저앉았는데 다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다투다가 좀 마무리가 돼서 갔다. 만약에 이런 일정한 팩트가 있다면은 그 팩트에 대한 사실 내가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증언하는 거잖아요. 눈앞에 있는 사실을.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왜 여기서 증언이라는 것은 뭐 재현의 관계에서 더 많이 증언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현이 되지 않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증언하거나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지만 가공되지 않고 우리가 손대지 않고 눈앞에 어떤 일어나고 있는 팩트라는 것이 끊기지 않고 그대로 내가 내 눈앞에서 그 재현되는 걸 토탈리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걸 보았잖아요. 딱 그런 형식으로 영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 눈앞에 일어나는 것들을 카메라가 그때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놓고 기차가 들어오고 사람이 들고 나가고 그런 어떤 굉장히 수동적으로 딱 서 있는 그 자리에서의 그런 위치에서 이제 카메라들이 스스로가 만드는 사람의 인지적인 반영물처럼 컷들과 프레이밍들이 잘리고 붙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다라고 하지 않고 묻다라고 얘기했어요.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간다. 고백과 대화의 이야기는 좀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어떤 걸 고백한다고 할 때 그 고백의 대상이 누구이냐. 2인칭 단수 유, 아주 지시적으로 딱 한 사람인 유일한 어떤 한 사람이냐, 아니면 모든 대중을 향한 증언이냐,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하는 고백이냐, 또 아주 특정한 인물에 대한 것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백의 이유가 내가 이것을 왜 고백하는가, 정치적인 아니면 어떤 실익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 일신의 아니면 어떤 더 관념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또 이유라고 치면은 또 달라지겠죠, 태도가. 그렇다면은 이 대화의 방향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대화라는 것은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대화는 그 순간에 1대1이에요. 저하고 눈앞에 있는 한 사람하고. 그랬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네 하고 대답하고, 내가 이랬어요 하고 했을 때 내 얘기를 이렇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의 1대1의 관계인데, 1대1의 그 유일무이한 구체적인 한 단일한 그 대상과의 나와의 관계가, 내가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내려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지가 또 다르죠. 듣는 걸 어떻게 말하고 보여주느냐. 그러면 본질적으로 듣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증언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반박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한 다른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괜히 다른 꼬리를 무는 얘기를 꺼내서 정리하는 마당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대화라는 그 고백에서 대화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여러분은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미디어를 우리가 이제 매체 영화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만드는 영상을 내놓을 때 불특정 다수의 아주 많은 사람을 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구체적인 네이밍이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인지가 다르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제가 말한 요 대화로 가는 부분에서 다큐멘터리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못 봤습니다. 자, 뭐 초기 다큐멘터리 우리 봤어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큐멘터리 역사와 그 관련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요 얘기만 할게요. 제가 이 초기 다큐멘터리 역사라는 게 바로 영화의 역사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1895년에 루이 루미에르가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영사기를 들고 처음에 파리에 있는 그 카푸신 그 카페에서 영화를 틀었던 그 역사적인 순간에 영사기를 들고 이제 스크린이 작동되는 극장이 돼버린 거죠, 거기가. 근데 그때 당시에 1895년부터 사실 영화가 동시에 미국에서도, 유럽의 다른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영사기, 그다음에 카메라, 영화 카메라 이런 것들이 되게 동시적으로 다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되고 하는 시점이었어요. 아무튼 근데 루미에르가 한 발을 앞서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뭘 했냐면, 이 엄청난 독점을 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독점을 했습니다. 무엇을?
영화 상영하는 것을. 그래서 카메라를 팔지 않고 영상기를 팔지 않고 영화사처럼 그 자기가 만들어낸 기계를 가지고 촬영 기사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전 세계에 내보내서 그 영화들을 볼 만한 거리들을 만들어서 촬영해 가지고 오게 했고, 그리고 그것들 중에 선별해서 이제 상영을 한 거예요. 그 배급이 되는 거죠. 그것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실은 그 수익도 있고 굉장한 흥행을 가졌는데 1897년이니까 한 2, 3년 만에 전 세계에 류미에르 회사의 촬영 기사들이 750명 이상이 750개 이상의 그 동영상이 있었다니까 규모가 얼마나 독점적이고 컸는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카메라 이 돌리는 기계가 느리게도 찍고 빠르게도 찍을 수 있었어요. 이 마니벨을 돌리면은. 근데 영사기에서는 우리가 영사할 때 영사기 기능 안에 리버스 기능이 있어서 그때는 영화를 촬영하고 영사하고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볼 때 꼭 했던 기교 중에 하나가 거꾸로 돌리는 일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우리 물잔 이렇게 부을 때 거꾸로 돌리면 다시 물이 이렇게 휙 올라가서 보틀에 다시 담기는 어떤 그런 상태를, 그런 상황을, 그런 체험을 영화 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시각적인 마술적 효과를 보는 그 눈요기가 더 컸기 때문에 늘 그걸 많이 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류미에르는 자기네 독점력만 갖고 있다가 딱 3년을 하고 1897년이 되면 독점권을 쫙 다 해지하고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배급하고 영화 상영 안 해. 그냥 카메라만 팔 거야 하고는 그걸 다 놔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그 사이에 독일이나 미국 다른 나라들에서도 부지런히 자기네만의 카메라를 만들고 영상기를 만들어서 그 류미에르가 갖고 있는 그 체제에 도전을 하지만 그 독점력의 힘을 못 이겨서 다 나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그만한 기계력들이 다른 데도 생기면서 우죽순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되게 흥행적인 얘기들만을 사방에서 찍으니까 이제 좀 식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영화들은 대략 한 1분 정도 길이었는데 나중에 한 3, 4년쯤 지나면 이 1900년이 가까워지면은 한 5분, 10분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분 동안만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과 5분, 10분으로 늘어나는 건 이건 완전히 영화적으로 스토리텔링도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3년여 동안의 엄청난 흥행으로 굉장한 돈을 벌고 독점력을 가졌던 류미에르가 갑자기 손을 탁 털고 나는 그냥 카메라만 너네 사고 싶으면 사 하고 자기네가 모아뒀던 영화들도 그냥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이제 다른 영화를 만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대부분은 류미에르 회사 밑에서 촬영을 배우고 촬영했던 기사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전 세계에 그런 영향력을 또 영화가 만들어지고 제작되고 하는 거에 영향을 실제로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류미에르는 왜 그때 그만두었을까? 실제로 다른 경쟁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되게 피곤하기도 했고 류미에르는 그냥 그 형제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는 탐구하고 계속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그렇게 재미를 별로 못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흥행 가도도 내려가고 있었던 때라는 걸 또 똑똑하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비슷한 류의 것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사람들도 재미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때쯤이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다큐멘터리의 그런 유의 영화들이 계속 한 2-3년 정도 됐을 때쯤에 벌써 초기에 뭐 포터나 아니면 멜리에스 같은 사람은 초기부터 드라마와 극과 재현의 영화들을 만드는 준비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그 흥미가 이런 눈요깃감, 그래서 훨씬 우리가 멀리 있는 여행 영화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데 우리가 맨날 듣기로는 "해외에 이런 것이 있대."라고 하는 그것들을 담아 가져오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좋아요. 거기에 확 정말 다 소진이 된 거죠, 그걸 보는 데에도. 근데 그것도 늘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들이 좀 식상화될 때쯤에 드라마 재현의 영화들이 나오니까 거기로 사실은 이제 관심들이 다 가고 쇠퇴하게 됩니다. 이게 맞물려서 한 이런 증언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서서 보이는 일들을 그냥 흡수하던 그런 수동적인 증언자로서의 영화의 시대가 다른 영화의 그 언어들이 재현의 영화를 만드는 그 드라마투르기와 이모션을 만들어내는 벌써 언어들로 나아가니까 이쪽은 도태되죠.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숨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같이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이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나눌 때 되게 중요하게 꼭 나눠야 될 수밖에 없는 따라오는 문제 제기, 꼬리표가 하나가 권력과의 문제죠. 정치. 다큐멘터리와 정치성. 음 필연적으로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화가 태생적으로 산업으로서 시작되었고 투자와 투자가 없으면 만들어지지 못하는 굉장히 육중한 기계의 헤비급 산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캐피탈, 자본에 어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 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권력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그 제작 과정에서 권력과의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맺느냐, 이렇게 지금도 늘 있는 문제죠. 그 태생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영화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찍히는 걸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은근히 바란 거예요, 좋아서. 그래서 한참 촬영 기사들이 그 길거리를 다니면서 영화, 우리 지금 말하면 사람 캐스팅하듯이 얘기들을 찾으러 다닐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촬영 기사가 지나갈 때 나도 담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늘 쏟아져 나와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화에 우리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하는 노래랑 똑같은 심정으로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다 기대를 한 건데, 그렇게 치자면은 권력자들은 더 했겠죠. 권력자들은 은근히 무시하면서도 내가 담겨져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들이 자본주가 되고 산업을, 이 영화를 만들 때 물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럴 기회들을 또 포착하겠죠. 그래서 결국 초기에 영화사 초기에서 가장 많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득권 중상층, 그러니까 부르주아지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다큐멘터리로 찍힙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왕가, 로얄 패밀리들의 삶, 그리고 대단한 유력 자본가들의 일상의 삶, 그들이 그런 것들을 찍히는 걸 또 좋아했고, 그 누구보다 권력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루즈벨트는 타고난 미디어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카메라가 자기를 찍고 있으면
그 드러나고 어떻게 찍혀야 되는지를 다 계산해서 그걸 다 했다고, 유의주도하게 했다고 얘기하는 또 유명한 그 사람으로서 루즈벨트가 있고, 그런 만큼 어쨌든 권력자들하고의 그 유착관계가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제 다큐멘터리가 발전하는데 전쟁은 너무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전쟁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현장을 카메라가 직접 들어가서 담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증언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바로 일어나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전에도 얼마나 작은 국지전들이 많았겠습니까? 하나의 세계전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전장터에 카메라가 나간다는 건 군인들과 같이 있는 군인과의 협조를 안 얻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와 그 군 권력과 유착이 됩니다. 이런 게 초기에 영화가 만들어지고 다큐멘터리가 조금 쇠퇴하다가 이제 한 1907년 이 정도 되면은 다큐멘터리가 쭉 쇠퇴하는데, 그리고 나서 곧 얼마 안 지나서 영화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건 전쟁 덕분이에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권력과의 유착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밑바탕부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지를 하고 가자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얘기한 걸 제가 조금 이어가면은, 그렇게 해서 태생적으로 어떻게 보면 권력 유착을 통해서 제작이 되던 영화가 이후에 장비들이 굉장히 개별화되고 가벼워지고 대중화되고 하는 기계적인 변천사도 한 몫을 했고, 의식적으로는 그러한 굴종에 어떻게 보면은 권력과 유착되면 그들에게 서비스해야 되잖아요. 그 관계를. 그러면 내 눈앞에서 보고 내가 이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나의 입장들을 펼치지 못하는 거죠. 저 권력자의 입장과 대치될 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눈을 뜨는가 하면, 아, 영화를 만드는 이 다큐멘터리를 내가 이걸 증언을 하더라도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관점을 내가 자유롭게 지키고 그것을 관철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굉장히 내가 뼈아프게 아니면 굉장히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이건 투철하게 뚫고 가야 되는 거구나. 거꾸로 본유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게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나아가면서 성숙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가기 전에 제가 연상기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다큐멘터리들이 조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순수하게 순진하게 있는 걸 그대로 서서 찍던 것과는, 그 순진한 증언과는 다르게 이제 우리도 다큐멘터리도 자르고 붙이고 들어가서 다시 찍고 더 크게 찍고 다양하게 찍고 그러면서 하나의 사건들을 드라마틱하게 어쨌든 더 구성할 수 있는 힘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제일 먼저 뭘 하게 되겠어요? 조작하는 거죠. 조작을 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관객들이 또 그걸 원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내가 미처 못 찍었어. 아니면 찍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 잘 안 보여.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현해서 보여주면 관객이 알 텐데 하고 자기가 놓치고, 혹은 관객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해서 금방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현장을 부분을 띄워와 가지고
다시 그럴듯하게 마치 거기인 양 하고 조작해서 만들어서 그 장면을 실제 다큐멘터리 그 장면에 이렇게 이어다 붙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결국 조작된 다큐멘터리인 거죠. 조잡하게.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대단한 죄의식을 갖거나 이건 잘못됐다는 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의식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의식이 분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사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인식이 안 되는데 그런 오류를 겪으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다큐멘터리의 역사에서도 그렇게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막 영화들은 흥행을 하는데 만들면서 만드는 사람들은 '아 근데 이것은 진실이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진실이란 말을 했잖아요. 다큐멘터리와 진실의 관계는 그것이 비록 아닐지라도 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러고 싶다.'라는 희망과 '그럴 것이다.'라는 그 자연스러운 것들이 늘 같이 이렇게 엮여 있어요. 왜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고대로 담는 그렇게 완벽하게 복제하는 그 똑같은 복제성이 사실은 물질로 증거로 딱 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한 사실과 진실은 없다.'라고 믿게 되죠 우리가. 그런데 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진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간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인류 전체가 같이 배우는 지금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조작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지점까지도 그게 뭘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떠한 사건이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뿐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사람들이 더 좋아해서 흥행이 되기도 해요. 근데 항상 어디서 발목이 잡히냐면 다큐멘터리가 그런 허구적인 것과 섞여 버리면 이미 저쪽 편에 드라마를 만드는 엄청난 재현의 영화들이 아주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재미를 따라가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좀 더 흥미롭고 더 즐겁게 만들고 싶다고 그런 재현의 트릭을 갖다 붙일수록 사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사실은 이렇게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쇠퇴의 길로 스스로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쯤에 심지어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지점 중에 지금 연산 기법을 하나의 챕터로 여러분한테 콕 집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이걸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연산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누블리에라는 그 류미에르 밑에서부터 그 촬영 기자를 했던 이제 촬영 작가인데 이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제 영화를 따로 만들게 되죠. 류미에르는 회사에서 나가게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소련에 가게 됐어요. 러시아에 가 있는데 자 프랑스에서 되게 유명한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에밀 졸라가 그 드레피스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2차 대전을 통해서 지적인 어떤 자각이 집단적으로 일어났듯이 드레피스 사건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 지식인에게 진실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옹호하고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를 이제 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기점이 되는 사건인데 그건 1894 년도에 일어나요. 근데 영화가 1895 년에 만들어지니까 영화로 담을 수 없게 바로 그 전해에 이게 끝난 얘기예요. 그런데 1898 년이 되면 에밀 졸라가 새삼스럽게 이미 그렇게 끝나 버린 드레피스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네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재조명하게 되면서 이미 죽은 사건이 완전히 그 스캔들이 다시 되면서 어마어마한 그 세상에 가장 열띤 그 회자되는 이야기가 되는 게 이제 1898년인데 에밀 졸라가 그 기고를 하고 글을 쓰고 난 이후에. 근데 이 두블리에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영화를 찍고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러 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다시 이 사람이 드레피스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영화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로 만드는 이 사람은 무슨 영화 재현의 감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걸 안 거예요. 이미 영화가 1895년에 만들어지고 1898년이 되면 3, 4년이 흘렀는데 단면적인 것만을 보여주잖아요. 심지어 초기에는 1분 단위의 영화였기 때문에 아주 짧게 일상의 한 조각을 관객한테 보여주면 관객은 자기가 보고 싶은 그 맥락 안에서 사람은 던져주면 그 맥락 안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대로 본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의미 안에도 있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사회적 컨텍스트가 나한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 사람 그거를 굉장히 빨리 캐치하고 어떻게 무슨 일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연상 기법을 이용해서 다큐를 찍어요. 그럼 다큐를 찍을 때 드레피스 사건이 뭐냐면 군인인데 결국은 억울하게 군인 재판소에서 억울하게 잘못 그 판정을 받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사건이 되고 굉장히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사실 비리와 온상과 권력과의 문제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스캔들이 된 건데 그러면 거기는 인물이 죽은 드레피스라는 장교가 있고 그리고 법정 그 군 법정 사건 법정이라는 거기서 군 재판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정말 부조리하게 이루어졌는가 하고 회자되는 군 재판이 있고 그리고 군대라는 사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 많은 군중 속에서 어떤 대열에서 군인들의 대열에 있는 되게 젊은 그 군복을 입은 사람을 딱 앞에 일부러 배치한다면 사람들은 그때 늘 드레피스 얘기를 하니까 드레피스를 떠올리죠. 그 사람이 드레피스가 아닌 건 알아요. 하지만 자연적으로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의 커다란 건물, 가장 그 육군성의 재판소와 비슷한 그 큰 건물을 그 다음에 또 찍고 그리고 어떤 커다란 함선을 찍는데 그 함선을 보여주면 그게 이제 드레피스 이야기에 나오는 그걸 연상하는 그림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상이 너무 당연히 안 될 수가 없게끔 실제 하는 것들을 이어붙여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연상 기법이에요. 근데 이런 연상 기법을 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게 되고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뉘앙스로 그것들을 다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굉장히 좀 간사한 기법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을 내가 재현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그런 생각의 틀에 연상을 하는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너희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지 하고 알아서 생각해 하고 던져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 살 깎아 먹는 거죠. 그럼 나중에 금방 식상해지고 결국 무엇이냐? 신뢰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음, 독보성.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다큐멘터리가 갖고 있는 힘은 내가 지금
캐치한 내가 지금 저장한 이 영상이 가장 독보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찍은.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망가뜨리면 다큐멘터리가 설 자리를 잃게 되죠. 그 신뢰성이 깨지니까 또 다시 영화는 자기 스스로가 쇠퇴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자기 연상적인 기법을 되게 패러디하고 어, 어, 음, 그렇죠. 패러디적인 데서 많이 쓰이게 되죠. 그렇지만 아직도 되게 간교하고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수가 종종 참으로 많습니다. 연상 기법. 자, 이제 뉴스릴은 1910년쯤에 나오는데 이때까지의 뉴스릴이 이제 사실 더 각광받게 된 거는 다큐멘터리가 그 자기의 신뢰성을 잃고 흥미도 잃고 이러면서 쇠퇴하면서 뉴스가 등장하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건 아니고 그때까지 있던 고몽이나 빠떼 영화사들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요즘 세상에서 나눠야 될 만한 사건, 일상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하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 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 이게 뉴스릴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흥미를 잃고 쇠퇴하던 데서 뉴스릴은 어떻게 오냐면 우리한테 우리 일상에서 되게 중요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전에 좀 엔터테인먼트고 되게 신기하고 흥미 위주였던 데서 다큐멘터리가 좀 밀려나면서 뉴스가 되었을 때는 정보로서 오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서 많은 그 루미에르 밑에서 일했던 많은 촬영 기사들이 정말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근데 그중에 그 시기에 요 얘기 다큐멘터리 역사에서 항상 요 얘기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한테 그래도 요 얘기는 요 정도에서 하고 싶다라고 제가 발췌해 온 이유가 1898년이면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어찌나 그 사이에 많은 영상들과 자료들이 모였는지 한 영화 기사 촬영하는 사람이 이제 이름이 마투첵스키래요. 바르샤바에서 시네마토그라프로 일했다라고 하면 폴란드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새로운 역사의 자료 해가지고 이제 이 자료적인 부분을 부각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영화들이 전 세계에 마구마구 상영되고 있는데 이것들 전체가 다 시간이 지나가면 너무나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모으는 어떤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걸 처음으로 그 필요와 그것들의 자료를 보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일깨움을 해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 다큐멘터리가 우리가 이걸로도 사실은 살짝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 아니야. 이 거짓말을 파헤치고 숨어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위선을 드러내고 거짓이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밝혀내는 등불처럼 그렇게 하나의 증거물로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였어라는 자각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을 역설하게 돼요.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그럴 때 사실은 기록이 보관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을 모아놓는 일은 없어요. 그것이 거짓이 섞여 있다고 해도 기록이 모인다라는 것은 하나의 자산인 건데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가치로서 남아 있으려면 정보와 영상과 이런 자료라는 것들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관소가 만들어져야 된다. 국립영화 뭐 보관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 의식하고, 그리고 영화가 단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고 정말 있었던 사실, 거짓을 드러내는 그런 데에 쓰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쓸 수 있다라는 자각이 사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까지는 굉장히 흥행적이고 흥미로운 걸 위주로만 하던 영화가 이제 더군다나 드라마turgi에 대한 이 성행이 시작되니까 영화라는 건 계속 엔터테인먼트로서 막 갈 때 다큐멘터리가 쇠퇴하고 다시 딴 데에 눈을 뜨면서 영화라는 이 영상이 단지 증인으로서 아니면 이야기 스토리텔러로서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역설하게 돼요. 그게 뭐냐, 의학 부분에, 교육 부분에, 과학에서 모든 것으로서 하나의 증거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영상은 전 영역에서 증거물로서 그렇게 채택되고 쓰일 수 있다라는 걸 눈뜨게 되는 게 지금 이 시점쯤이에요.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다큐멘터리가 쇠퇴하면서 그 다음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다시 뛰어오르는 건 뭐냐면, 그때가 바로 제국주의 시대 아닙니까? 제국주의 시대라고 한다면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나름 권력을 가진 나라들은 다 아시아, 인도, 아프리카에 다 자기 식민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게 다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찬탈하고 어쨌든 내 제국이고 내 나라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 그렇게 지금처럼 뭐 쉽게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아니고 하니 분명히 그런 나라가 있다는 데가 얼마나 듣는 소리가 많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영화로, 어쨌든 영화가 처음에 만들어서 다큐멘터리로선 많이 정말 소모가 되고 그것들이 가장 최고의 어떤 흥행작들이었죠. 근데 이제는 더 오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증민으로서 여기가 이런 데가 있어 라는 보여주는 1분짜리 보여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카메라를 들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이곳이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보여주는 탐험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제국주의가 시작되고 식민지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탐험이라는, 이게 가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다큐멘터리 카메라를 들고 바로 북극의 알래스카의 주민들을 찾아가거나 아프리카에 우리가 정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굉장히 야성의 온몸으로 맨몸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섬나라에서 거의 벌거벗고 낙원같이 살고 있는 엄청난 그 나라의 태평양, 남태평양 막 이런 데 있는 낙원 같은 나라들과 이런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문화적으로 너무 다른 거기에 가서 탐험하는 영화들이 이제 그걸로서 다시 다큐멘터리가 흥행의 열쇠를 쥐게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 거기에 가서 영화를 다시 만들려면 권력하고 또다시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소리는 관점 자체가 민속지 영화라고 인류학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류학적인 관점이라는 건 인간이 어떻게 사는 걸 들여다보는 게 인류학이에요. 철학과 다르게 사람이 사는 모습에 대한 탐구고,
그러면서 인간을 탐구하는 건데 인류학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제일 많은 부분의 그 연구가 무엇이냐면 민속지예요. 민속지라는 게 무엇이냐? 영어로 에트놀로지. 에트놀로지는 어 원시적인 우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일차원적일 때 야만적이다, 원시적이다라고 얘기한 문명적으로 그 덜 세분화되고 훨씬 부족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삶의 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들의 삶을 취재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살면서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 어떤 것인가를 보고하고 연구하는 게 민속지거든요. 에트놀로지. 그게 인류학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연구인데 그것은 식민 지배를 가능케 하는 제국주의적인 그 시대가 아니었으면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단지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 전폭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고 들어가서도 자기의 일신이 안전하게 보장돼야지만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식민지나 제국주의적인 시각이 아니고 지금처럼 자유로운데 어떤 나라에 가니까 문명적으로 완전히 우리랑 다르다. 여러분이 그런 외지에 그냥 가가지고 카메라 들고 찍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어디 뭐 저기 누가 결국은 인류가 아직 안 들어간 섬에 가려고 또 시도하다가 그 독침 맞고 죽었다고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그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식민 지배적인 체제 하에서 인류학의 태동은 사실 훨씬 그런 제국주의적인 시각에서부터 태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속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영화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탐험의 영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알래스카의 그 에스키모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저 원초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는가를 들여다보는 그 드라마의 그 역정의 드라마를 같이 보는 그 공유감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흥분시키고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렇게 해서 21년에는 플레어티가 북극의 나누크를 만들게 되는데 이미 그 이제 그 전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개척기의 다큐멘터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그 에트놀로지 영화들과 아주 깊이 관계가 있는데 플레어티가 그 다큐멘터리의 한 축을 차지하는 큰 기둥이 되죠.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정말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영국의 존 그리어슨이 가장 정신적인 지주의 출발 지점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플레어티가 21년에 나누쿠를 만들었을 때 이미 그 전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플레어티는 마음이 되게 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플레어티하고 그리어슨이 같은 궤로 시작해서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확실하게 갈라지냐면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 플레어티는 늘 가장 야만에 아니면 정말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런 역경을 딛고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 탁월하고 그들의 정말 뛰어난 문화를 찬양하듯이 그들을 올려주는 영화를 찍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의 눈도 여지없이 식민지를 바라보는 눈이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식민 지배를 당하는 민족 그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착취하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수탈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눈을 돌리지 않아요. 그걸 모르지 않거든요. 들어가서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살면 어떻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플레어티는 어떤 입장을 끝까지 관철하냐면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영화를 찍는 것도 그들이 돈을 대줘서 내가 찍는 거잖아. 그러면 그들의 돈을 받고 영화를 찍으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파헤치고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얘네들의 삶이 너무나 훌륭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산다라는 그들을 칭찬하는 데에만 쓸 거야라고 한쪽 눈을 가려요. 그러면서 되게 뛰어나게 플레어티는 영화적으로는 그들의 삶을 재현하고 다시 이어다 붙이는, 그러니까 조작되거나 연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몸을 다해서 실사를 찍는데 그 찍는 방법에서도 그 찍고 그것을 편집하는 머리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영화가 어떻게 이어붙여서 이 드라마투르기를 더 극대화하고 몰고 갈 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재현의 드라마는 아니었어도 현장에서 나누크 가족의 알래스카에 있는 나누크의 한 가정을 자기가 같이 탐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서 영화를 만들 때 이 안에서 지금 내가 찍을 때 어떤 것들을 어떻게 찍어서 편집을 해야 정말 어마어마한 감동과 감성과 이 공감들이 일어나는지를 뛰어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를 구성하고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 플레어티의 영화를 보면 음, 극으로서 시나리오가 있는 영화를 만든 거 이상의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리얼리티 속에서 오는 직접적인 감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그걸 놀라게 되는데 플레어티는 절대로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다큐멘터리 중에 얘기하는 이제 지점에서 중요한 게 어디로 갔을까? 플레어티와 잠깐만요. 그렇죠. 그리어슨과 플레어티를 이제 이어가는 게 다큐멘터리의 언어가 한 단계 올라가는 지점을 여러분이 이제 목도하게 되는데 그리어슨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고 다큐멘터리의 대부이고 영국이 되게 재미있게 영화사에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각각 자기만의 영화사들이 시작될 때 영국은 그렇게 영화에서 뛰어난 기량을 처음에는 가지지 못하다가 연극적인 게 훨씬 더 아마 뿌리가 깊어서 그랬겠죠. 근데 일찌감치 1910년대를 지나면서 영국은 지금까지도 그런 것처럼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강세를 보이고 다큐멘터리의 정말 나라가 됩니다. 아주 일찍.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는 사람이 그리어슨이에요. 존 그리어슨. 저 사람은 처음부터 영화 언어를 잘 알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영화를 어디서 익혔냐면은 그리어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920년대가 되면은 10년대 20년대만 해도 이제 냉전 시대 훨씬 이전이니까 소련의 몽따주 이론과 소련 영화들이 미국에서도 상영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냉전 이전에도 항상 검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서 어떤 일을 그리어슨이 하고 있었냐면은 에이젠슈타인의 영화들이 수입이 돼서 극장에 틀어지는데 그 전에 검열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해서 이 장면과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는 잘라 이런 이제 지시들이 오고 그것들의 검열에 의해서 다시 영화가 잘려지고 해야 되는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그리어슨이 그때 뉴욕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검열을 통해서 영화를 다시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일. 그리고 그 영화가 에이젠슈타인 영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어스는 에이젠슈타인의 영화들을 그 재구성하고 재편집하는 그 검열 속에서 에이젠슈타인의 몽따주 언어를 그냥 체득해버려요. 배우고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사회주의적인 자기 사상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영국에 가서 그리어스는 그냥 자기만의 그런 유니트라는 그 영화사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하는 걸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자 같은 위치 그런 입장에서 영화의 큰 대부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명감과 굉장히 훨씬 더 홀릭한 자기의 그 사명감이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드는데 제일 큰 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영국의 산업에서 제일 큰 산업 중에 하나인 그 청어 낳고 하는 그 어부, 그러니까 수산업을 내가 이 수산업을 더 잘 보여주고 홍보하고 하는데 다큐멘터리가 들어가야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 회사와 그 산업을 홍보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이 사람은 그때 플레어티가 만들던 그 다큐멘터리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고 플레어티를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이제 정말 다큐멘터리의 커다란 한 줄기가 되어서 영화를 많이 제작할 때 플레어티를 모셔오기도 해요. 자기네 안에서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을 내놓기도 하는데 그때 많이 부딪히고 얼마나 길이 갈라져 있는지를 이제 그리어슨이 몸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면 플레어티는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나와 노선이 상충돼서 나는 그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그에 다 찬성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를 사랑하는 나의 발전이고 그 사랑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플레어티는 늘 그냥 자기가 찍고 있는 그 사람들만 칭찬하면 돼 하고 한쪽 눈을 가렸지만 그리어스는 자기가 비록 제작주가 저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그들의 수산업과 국가적인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국가와 그 자본가가 정말 수탈하고 불공정하게 노동자들을 대하고 이런 그 노동자의 문제에 있어서 오는 엄청난 착취들은 내가 그냥 모른 척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다 드러내고 날카롭게 조명하는데 양심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100%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플레어티보다는 낫고 플레어티처럼 눈을 안 감았다라는 거고 되게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노동자의 입장에서의 대변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물주가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들하고 아예 등을 질 수도 없어서 사실은 약간 중간적인 입장이었죠. 너무 그건 현실적으로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리어슨이 플레어티와 제작을 하고 그럴 때에는 그 플레어티가 가지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좀 나이브한 면 이런 것들을 되게 견디기 힘들어했고 그리고 그런 정치적 입장이 아이 같은 부분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 두 영화를 플레어티와 그리어슨의 이 두 세계를 무엇으로 가장 형태 영화적으로 가늠하냐면 이 해설의 문제예요. 그리어스는
나레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 나의 관점, 이런 해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걸 나레이션으로 넣어요. 근데 플레어티는 사실 다큐멘터리라는 게 내가 지금 촬영하는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찍는다는 거 하나 말고는 사실 플레어티 머릿속에서 영화라는 것은 해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를 주고 시켜요. 그들한테 이런 얘기들이 마치 영화의 그 배우처럼. 근데 그것을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런 모든 영화로서 시각적으로 구성해서 드러낼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것 속에서 구성해서 보여주지, 어떤 해설자가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하는 게 플레어티의 입장이고,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1시간짜리의 다큐멘터리는 전체 드라마적으로 구성돼야 돼요. 나오는 사람이 인물이 되어서. 그러면 어떤 차이가 느껴지냐면은, 다큐멘터리냐 극영화냐의 차이는, 저때 극영화는 나오는 인물들이 카메라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카메라가 없는 듯이 행동하죠. 근데 플레어티의 영화에서 나누크는 자기를 하다가도 카메라를 보면서 빙긋빙긋 웃어요. 그게 어색할 수 있는데 그게 플레어티가 가지는, 영화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굉장한 매력이에요. 신선함이고. 왜? 해설이 없어. 그냥 이거 자체가 드라마니까 내가 드라마적으로 구성할 거야. 우리가 지금 다큐멘터리 보고 있는 그 원형을 거의 그리었으니 뭐 이렇게 체계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뒤에 가면은 그리어슨도 되게 오랫동안 작업했거든요. 그리어슨이 초창기에 뭐 유명한 배우 아니면 뭐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전문가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나레이션을 입히고 해설을 만드는데, 뒤에 가면은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실제 하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문제적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해설을 또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단계 또 넘는 단계가 오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바로 다큐멘터리가 이제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는, 사실 이 지점입니다. 근데 영화사를 요거 잠깐 여러분이 맛만 보실게요. 요건 플레어티의 약간 후기작이에요. 아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흑백 영화인데 화질이 안 좋아서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요게 지금 아란이 어업하는 집안인데, 굉장히 이 가난과 이 물과의 바닷가에서 사는 이 굉장히 지난하고 고된 삶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카메라와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이 화면의 구성들이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플레어티는 지금도 이제 여러분이 보시지만 드라마처럼 펜업, 틸트업 해가지고 위에 이 닭을 보여주는, 다 올라갔는데, 그럼 다시 닭만 따로 찍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어 붙여요. 그러니까 이어짐이 되게 자연스럽게끔 다 그 편집을 생각하면서 촬영에 임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엄청난 파도들이 오는 이 고난한 삶에서의 저 몰아치는 파도의 저 삶이 영화적으로 지금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실제 저들의 삶이기 때문에, 저 영화를 볼 때 느끼는 이 공감하게 되는 이 마음의
정서적인 반향은 영화 속에서 만나는 풍경을 대하는 태도랑 달라져요, 우리가. 왜냐하면 저것이 실제하고 실제 있는 가족의 이야기를 영화로서 담았다고 믿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케치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뭐 텔레비에서 보는 누구네 집 사람들이 요즘에 이렇게 살았대요 하는 소개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의 드라마가 기승전결이 있고 이 인물들을 우리가 주인공처럼 만나는 그런 드라마투르기를 구성합니다. 플레어티는. 지금도 사실 플레어티처럼 다큐멘터리를 영화적으로 되게 시적이고 정서적이고 드라마를 저렇게 조작 없이 최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작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드라마투르기를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위성이긴 한데 그 누구도 사실 이렇게 그 이후로 만든 거는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베르토프도 이제 다큐멘터리 얘기할 때 우리 이제 했던 사람이지만 베르토프를 왜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다시 그냥 짚기만 할게요. 여러분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키노 프라우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그 프라우다, 여기서 프라우다는 진실이에요. 어쨌든 영화를 통해서 진실을 드러낸다라는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지고 베르토프는 카메라를 들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키노아이. 근데 재밌는 건 베르토프가 자기 이름을 지가 베르토프하고 스스로가 그냥 네이밍을 바꾼 거예요. 원래 이름이 뭐냐면 카우프만이에요. 데니스 카우프만이 지가 베르토프의 원래 이름이에요. 폴란드 출신이고 이제 러시아로 오게 된 거죠. 젊어서 가족이 전부 다. 근데 이게 베르토프가 첫째고 밑에 동생이 미하일 카우프만. 이 미하일 카우프만이 베르토프랑 같이 그 카메라를 든 사나이 같이 촬영하고 형제가 둘이 같이 영화를 계속 촬영하고 만들었어요. 여기는 보리스 카우프만이 누구냐면 보리스 카우프만은 프랑스에서 제가 시적 리얼리즘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방가르드 얘기할 때쯤에 누굴 얘기했냐면 되게 요절한 천재 영화 감독으로 장비고라고 얘기했어요. 이 장비고의 세 작품을 다 보리스 카우프만이 촬영했고 그 이후에 미국에 가서도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카우프만은 요 베르토프의 동생입니다. 이 카우프만이 이제 80년에 죽었으니까 굉장히 사실 오래 살았고 나이가 들면서도 여러분이 얼마 전에 조명돼서 이 영화 되게 유명한데 12명의 성난 사람들 그래서 법정 그 이야기 그것도 촬영하고 그러니까 다 여기 어떻게 보면 베르토프는 이제 촬영과 영화 감독이라고 얘기하고 제작자고 그랬지만 요 두 형제들은 촬영 감독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보리스 카우프만이 형들이 러시아에 있고 자기는 프랑스에서 촬영 감독을 할 때 장비고하고 영화를 찍게 되는 그 전 시기에 이미 베르토프가 영화의 편집이 뭐고 그리고 에이젠슈타인이 만들어낸 몽타주 이론과 이런 모든 몽타주 이론과 편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 사상, 그래서 카메라가 어떻게 쓰여야 되고 편집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동생한테 편지로 수업하듯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동생 카우프만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유튜브로 서로 이런 걸 나누듯이 러시아에 있는 그 유명한 베르토프 자기 형과 미하일 카우프만 촬영 기사인 그 형 둘로부터 몽타주 이론을
아예 체득하고 습득하게 돼요. 그 눈으로 프랑스의 아방가르드들과 작업을 이렇게 쭉 이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보가 그 시대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이 베를린 대도시 교향악은 제가 아방가르드 영화에서도 2번이나 언급했어요. 여러분한테 그 앞에. 이 영화를 만든 월터 루트만은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대도시 교향악이 왜 항상 중요하게 얘기되냐면, 다큐멘터리인데 자기의 눈으로 마치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각적인 리듬을 만들어내고 영상으로 시적 리듬을 만들어내는 게 먼저 우선적인 목표였던 거로, 그래서 교향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때 편집의 기법이 다 에이젠슈타인의 편집 기법하고 다 똑같이 그 궤를 같이 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월터 루트만 같은 경우는 이 당시만 해도 좌파 지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좌파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사회주의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잘 자기의 어떤 몫을 다 충분히 받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꿈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외계층에 항상 없는 자들과 소외계층의 눈을 항상 같이 갔던 사람인데, 1887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히틀러 때가 되면 이 사람은 좌파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레니 리펜슈탈 얘기를 하겠지만, 리펜슈탈이 그렇게 히틀러가 좋아해서 리펜슈탈한테 영화를 만들려고 그렇게 꼬셔도 처음엔 되게 많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나보다는 루트만이 더 잘 만들 거다. 되게 유명했고 그 당시에 그런 아방가르드적이고 되게 훌륭한 시각적인 조형물로서의 다큐멘터리를 만든 아주 선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추천했을 때, 히틀러가 쟤는 성향이 좌파고 저건 글러먹었어 해서 이렇게 리젝트하고 안 쓰고 끝내 레니 리펜슈타를 설득시켜가지고 그 대단한 그 선동적 영화를 만들게 하는 이제 스토리 안에 있는데, 놀랍게도 루트만이 그 시간이 지나고 히틀러 때가 되면은 그런 전체주의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요. 참 그런 것도 보면은 그냥 이거는 뭐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벤스도 이 시절에 초창기죠. 여러분한테 지금 3번째 언급하는데 마지막에 또 다시 언급을 할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이고 실험적인 영상 작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끝에 결국 베이스가 다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가 실험적이라는 건 좀 전에 루트만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시대는 미래파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던 때예요. 1910년은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예술사조를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예술 사조 중에 하나가 미래파인데, 미래파가 뭐냐면 되게 사람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고 기계와 문명에 대한 예찬이 더 커요. 그래서 되게 이미지들이 다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막 SF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사고가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루트만이 나오는 베를린 교향악 같은 경우도 그 교향악 전체 도심을 교향악적으로 내가 표현했다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교향악 시적인 이 영상을 내가 교향악
영상으로 교양학을 썼다. 그럴 때 도심인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음표처럼 거기에 있는 걸 내가 그래서 이미지적으로 나의 리듬과 그 운동성 안에서 필요하니까 쓰는 거지 사람이 주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래파적인 영향이거든요. 근데 이벤스도 그런 영향 안에 있었고 초창기 아방가르드들의 그 사상의 저변에는 분명히 그런 미래파적인 영향력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리스 이벤스를 얘기하는 것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거의 생애 반 이상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찍고 그리고 후반에 모든 삶에 되게 굵직하고 이런 바람의 이야기 이런 건 이제 중국에서 했고 이 사람도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이념적인 루트를 통해서 세상을 여행한 사람이에요. 그게 20세기 초반에 풍경이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페인 전쟁까지 스페인 내란이 되면 헤밍웨이까지도 스페인으로 갈 만큼 그 당시에는 20세기 초반엔 사회주의적이고 그런 체제들 이념으로서 전 세계 사람이 그 오히려 하나를 느끼지 국가적인 것보다도 뭐 그랬던 시기에 이벤스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인생의 그 중후반기는 다 프랑스에서 보내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의 그 궤적이 굉장히 보여주는 바가 많고 이정표가 되는 데다가 이런 바람 이야기 같은 이제 굉장히 중후한 작품은 우리나라에도 DVD가 출시가 됐으니까 놀랍죠.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세계를 다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어슨은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나왔고요. 그리어슨, 플레어티. 자, 이제 리펜슈탈. 레니 리펜슈탈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우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긴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영화의 태생부터 권력과의 유착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산업 영화로서의 자본의 움직임의 근간이어서 그랬던 것도 있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더군다나 권력자들과의 유착이 되게 컸고 무슨 소리냐 권력과 정치와의 관계를 다큐멘터리에서는 정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반해서 그 싸우는 자로서의 영화를 만들던 아니면 그들의 권력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던 간에 중립적인 지대 안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플레어티를 얘기하고 심지어 플레어티를 비판한 그리어슨조차도 완전한 반대편에서 작업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레니 리펜슈타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권력과의 유착 정도에서 갈등하는 작가의 실존적인 어떤 양심이나 뭐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20세기에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아렌트가 얘기한 이 철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악의 평범함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레니 리펜슈탈이 만약에 자기가 끝내 거부해서 정말 하기 싫었다라고 얘기하고 여자는 심지어 2003년까지 사는데 이 나이 90이 넘어서까지도 수중 촬영을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하면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90이 넘어서도 실제로 수중 촬영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자기가 편집해서 작품을 만들 정도로 정말 엄청난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의 영화가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이제 이 끝에 조금 시간을 더 써서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미학주의, 예술지상주의, 그리고 전체주의는 틀림없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몸에 대한 찬양이에요. 육신, 우리의 몸, 피직.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 조각들, 그리스 신들, 이 헬레니즘적인 시인을 찬양하고 그 조각들에서 우리가 그 회화의 역사에서 늘 나오는 보지만 인간의 몸을 찬양하고 그 몸을 어떻게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우러르느냐 하는 걸 보면 바로 전체주의와 가장 무서운 그 파시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리펜슈탈은 나는 히틀러가 싫어서 그 히틀러가 나한테 영화 만들라고 할 때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정치적인 개입을 괴벨스가 하지 않기로 했고 나한테 모든 전권을 두고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만들었고 그냥 이것은 내 작품이지 나는 한 번도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한 적이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금도. 전범이 되어서 이 사람은 전범으로서의 값도 치렀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그리고 수중 영화도 만들고 하는 삶으로 어쨌든 갔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리펜슈타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권력하고의 관계에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매일 뭘 목도하냐면 끊임없는 인간의 몸에 대한 찬미와 육신, 몸을 우러르고 몸 얘기밖에 안 하고 이렇게 되는 몸이 가장 아름답고 이런 몸을 만들겠고 이렇게 아틀레틱한 몸을 만들어야 이게 아름답고 아주 심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실 거예요. 우린 지금 전체주의나 파시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전체주의와 파시즘은 히틀러로 대변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주의와 파시즘은 물성, 돈과 자본, 물성을 주장하는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보여주는 그 몸에 대한 어떤 추구와 이 거의 병적인 저 몸이 표준이고 저 몸으로 돼야 되고 저 몸이 됐을 때 너무 우러르고 뭐든지 저 몸이 돼야 될 것 같은 요즘은 이제 반대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모든 산업이 다 그렇게 가잖아요. 거기에 주목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고 실제로 리펜슈탈의 작품을 보고 매혹되지 않는다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히틀러가 왜 반했냐면 이미 젊어서는 무용수였어요. 리펜슈탈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화 감독이었는데 이 젊은 여자 영화 감독이 만든 작품이 너무나 미학적으로 탁월해서 그래서 히틀러가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딘가 닮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네 전당대회, 그 중요한 전당대회와 베를린 올림픽을 이 여자한테 전권을 다 주고 이 리펜슈탈이 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대줬어요. 그래서 리펜슈타일에게 수백 명의 촬영 감독과 모든 카메라와 그리고 이 올림픽 그 스테디움 주변에
달리기 하는 사람을 잘 찍기 위해서 주변에 봐서 카메라가 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장치, 그리고 전지적 시점에서 하늘에서 그 아주 엄청난 갖고 규모로 계신 음악 중에서 주변의 구덩이를 봐서 카메라 그 둘을 웅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그 벌룬, 그 아주 커다란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공중에 띄우는, 지금도 거기에 카메라를 달고 압도적인 뷰를 창출해내고, 그러니까 이 리펜슈탈이 갖고 있는 미적인 감각의 어떤 그 시각적인 미학적인 그 결과물들은 여러분이 지금 요 사진에서도 짐작을 하지만 이거는 그냥 그리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찬탄을 금하지 못했던 것들이 바로 이 다이빙에서 정말 꽃을 피우는데, 그래서 실제로 1930년대에 리펜슈탈이 미학적으로 영화사에서 이룬 그 업적이 아주 놀라워요. 리펜슈탈이 만들어낸 것 같은 미학적 완결성을 아마 심지어 권력까지 다 같이 받쳐줘서 모든 물적인 것까지 다 제공됐기 때문에 뭐 거침없이 다 이루었던 건데 전무후무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이 이런 그림들과 이 작품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전 어릴 때 20대에 그 파리에서 리펜슈탈 작품을 보고 이중적으로 놀랐어요. 너무너무 매혹적이고 그 미학적으로 저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하고 그 제가 정말 꼴까닥 넘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들고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웠던 그 첫 경험이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한테도 얘기를 하듯이 이 미학적인 아름다움의 그 완성도,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걸 작품은, 예술은 정말 여기서부터 다 떠나서 그냥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제가 심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미학적인 그 완성도를 추동하는 것은 완벽한 물성의 찬미예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을 딱 짚고 난 넘어가기를 원해요. 진짜로. 그래서 육체에 대한 찬미를 하는 마음은 그렇게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작품으로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만드는 게 아름답게만 보이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태도는 이미 우리가 20세기의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집단 지성이 거기에서부터 오는 굉장한 통렬한 비판을 하면서 반성은 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파시즘에 동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정치적 관점과 권력에 편승하는 어떤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하고 너가 얼마나 손을 잡아내 친일했니 하는 이런 되게 감정적인 부분으로 자꾸 귀결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본질적으로 저 전체주의와 저 무서운 어떤 탄미주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근데 의외로 되게 간단하고 진짜 뿌리가 거기 있어요. 사람의 이 몸을 찬미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몸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이제 저는 리펜슈타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장루슈 나오면은 전에도 언급은 늘 했어요. 시네마베리 때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장루슈는 인류학자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인류학자가 민속지적으로 되게 식민지적 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장호슈는 그런 사관은 아니에요. 반대적인 사관을 갖고 있죠. 이제 좀 성숙한 입장에서의 인류학자인데 그래서 장 루슈가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했던 이유도 영화 자체라기보다는 인류학을 하는 인류학자로서의 도구였습니다, 영화가. 그래서 조금 태도가 다르죠, 영화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영화 감독이라고 얘기할 만큼 사실 인류학자는 처음 시작인 거고 영화를 쭉 만든 영화 감독인데 지금 말하는 61년에 어느 여름의 연대기 이전부터 이미 유명하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다 인류학적인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초창기가 식민지주의적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반대의 입장으로 눈이 넓혀진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어떤 걸 보여주냐면 생각과 의식의 차이가 영화를 만드는 관점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반영이 되죠. 여러분이 당연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자기의 생각과 세계관을 정립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으므로 그래서 영화가 명료하게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명료하지 않은 영화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시네마 베리테라고 말하는 이 시네마 베리테는 사실 아까 얘기하는 그 우리 베르토프의 자기는 그것을 계승했다라고 해서 시네마 베리테라고 한 거예요. 두 뜻이 똑같거든요. 하나는 러시아 말이고 하나는 프랑스 말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카메라를 하나의 도구적으로 썼다라는 선언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 되게 유명한 작품이 61년도에 만들어진 이 작품은 어떻게 쓴 거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시네마베리 때 영화를 만드는 장호슈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여기 좀 뒤에 가면 실제로 예, 잠깐 보실게요. Ce film n'a pas été joué par des acteurs, mais vécu par des hommes et des femmes qui ont donné des moments de leur existence à une expérience nouvelle de cinéma vérité. 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영화에서 이것을 만들 때 끝내 우리가 한 중간 장면이라도 좀 나오는 게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장면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영화는 카메라가 거리에 뛰어나가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요. 이게 1961년에 만들어졌으면 그 당시 프랑스 사회는 알제리 전쟁과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되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암울하고 음울하고 복잡하고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은 젊은 여자 그 리포터 같은 젊은 여자가 너무 상큼하게 길거리를 막 다니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질문 하나를 턱턱 던져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대답들이 쫙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인류학적인 태도이기도 하지만 영화에서 다큐멘터리사에서 이게 뭐 어떤 태도를 분별해 주냐면 요 61년에 일어난 60년대에 있는 이제 동시에 이게 누벨바그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잖아요. 프랑스에서 장후슈라는 인류학자가 인류학적인 자기 견지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하는 영화를 만들고 그것을 이름을 시네마 베리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동시에 그 전에 얼마 차이 안 나서 미국에는
다이렉트 시네마라는 사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다큐멘터리로서 그냥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있는 대로 찍고 그것들을 굉장히 날것의 것들을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것으로서 진실을 표현하려고 보여주려고 했던 그 운동이 미국에선 다이렉트 시네마예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다이렉트 시네마를 하는 사람들은 마치 영화 초반에 증인의 역할처럼 그냥 카메라를 들고 지켜보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이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끼어들고 간섭하고 하지 않는데 지금 시네마 베리 때 장후슈가 한 게 어떤 문을 하나 연 거냐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다큐멘터리에서 그 현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어떤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촉매 역할로 돌멩이를 하나 툭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담을 하면 상담사가 사실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진실이 더 깊은 곳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을 하듯이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 해서 더 나아가서 사실 다른 재현의 영화에서도 그 영화를 연출하고 영화를 만드는 입장의 위치에서 그것이 더 촉매적으로 도발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카메라가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서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눈을 뜨게 해준 그런 의미에서 자기네는 그걸 통해서 진실이 나온다고 해서 시네마 베리떼가 된 거고 거의 외향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미국에서의 다이렉트 시네마라는 다큐멘터리의 사조는 이러한 도발을 절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담는다. 이 차이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런 변별들을 여러분한테 자꾸 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무슨 뭐 시험을 보고 이런 걸 아는 게 상식이어서가 아니고 이런 변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아주 작은 이런 변별들이 여러분이 영상을 대할 때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짚어야 되는 디테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다 같은 것 같아도 절대로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런 변별점들이 나중에 가면 정말 이런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 그런 지점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러프하게 짚어드리는 거고 지금 굉장히 2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거의 끝에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영화 이제 다큐멘터리 안에서 전체적인 흐름은 뭐 지금 제가 자기 반영성하고 어떻게 하고 쫙 이렇게 설명은 안 해드렸지만 이미 우리가 한 번씩 나왔던 얘기 중에서 이렇게 다시 나온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다큐멘터리 대강 흐름적으로 봤다기보다는 약간 변별성을 가지고 짚어야 되는 지점들을 보았고 사실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벤스나 뭐 크리스 마커 영화나 이런 작품들을 좀 볼 기회를 만들고 직접 보면서 얘기하는 거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제일 뒤로 남겨놓았고 아무튼 10월 6일에 큰 변수가 없다면 뭐 또다시 절대로 집합은 안 돼라는 더 악한 상황이 온다면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0월 6일에 우리가 오후 2시로 일단 지금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날짜가 변경될 수 있지만 마지막 수업에는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가 궁금한 건 물어보고 또 나눌 영화들은 좀 몇 개 충실하게 나누고 하는 걸로 금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긴 시간 여러분 오늘 들어주셨고
고맙습니다. 다음번엔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요 텍스트들은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스스로들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